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녀를 영재 또는 수재로 키우는 법, 신문을 읽으세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참고로 한 신문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입니다. 이렇게 제가 신문 이름을 분명하게 밝히는 이유는, 요즘 신문도, 그걸 인용할 때는, 출처를 밝히게 돼 있는 이런 이유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사진은 네이버에서 다 따온 사진들입니다. 우선 이런 순서로 말씀드릴게요. 영재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영재와 관련된 그런 다양한 정보들을 신문에서 어떤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가,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요약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이게 아주 정확한 그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지만, 대개 이제 천재를 한 지능 140 정도로 생각한다면은 영재라 그러면 130, 135 이상 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뛰어난 사회 적응과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 사회와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특정한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모든 능력이 다 기본적으로는 뇌의 기능하고 관련이 되니까 기본적으로 뇌의 기능이 아주 뛰어난 사람.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개 이제 우리가 모델을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전통적인 모델이고 다른 하나는 통섭적인 모델입니다. 전통적인 모델에서는 전문가가 되면 되지만, 통섭적인 모델에서는 제너럴 스페셜리스트, 스페셜 제너럴리스트 이런 말을 쓰죠. 어느 특별하게 그 전문가가 돼 있지만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를 알아야 되고, 전체적으로 다 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분야가 있어야 되고, 개념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광범위한 그런 그 분야에 걸쳐서 지식을 얻고, 그런 가운데 또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이런 거니까 이제 과거의 개념하고는 조금 달라지고, 이러는 과정에서 신문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제입니다. 과연 영재란 타고난 것인가, 환경적인 것인가, 아니면 상호작용인가, 여러 가지 볼 수 있지만 뭐 양쪽 그 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타고나는 부분도 있고 환경적인 부분도 있고, 환경적인 부분이라는 건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상호작용의 경우도 있는데, 어느 정도가 선천적인 것이고 어느 정도가 환경적인가, 이건 뭐 영원한 수수께끼라고 할 수가 있죠. 결국은 뇌의 문제인데요. 뇌는 이제 모든 걸 통제하는 센터죠. 인식, 사고, 판단, 감정, 행동 이런 거죠. 무게는 몸무게의 한 2%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1.3 내지 1.5kg고 펼치면은 면적은 2300제곱센티미터니까 신문지를 크게 펼치면은 되게 넓이는 그런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혈류량은 약 20%를 써요. 무게는 2%밖에 안 되는데 그만큼 중요한 기관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신경세포가 약 500억 내지 1000억 개의 그런 신경세포가 있고, 하나의 세포가 10,000 내지 15,000개의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 자체가 어마어마한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죠. 뇌세포는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신경세포가 있고 또 아교세포가 있습니다. 신경세포가 이제 정보와 관련된 주된 역할을 하고, 아교세포는 신경세포를 도와주는 세포들이에요. 신경세포가 500 내지 1000억 개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신호를 내보내고 접합부를 형성하는데, 이게 정보를 받아들여서 전달을 하고 통합을 하는 이런 세포인데, 이런 세포들이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세포가 아교세포거든요. 성상교세포, 희돌기세포, 여러 가지 세포가 있는데, 뭐 영양분도 공급을 해줘야 되고, 그죠? 대사를 하고 나면 대사 물질도 치워줘야 되고, 또 외부에서 균이 들어오면은 균이 신경세포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줘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해야 됩니다. 이런 세포가 약 1조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세포들의 기능이 효과적으로 기능을 해야 이제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경세포입니다. 수상돌기에서
자극을 받아들여 가지고 종합을 해서 다음 세포로 내려보내는 이런 거죠. 요게 이제 그림으로 그린 건데 요 색깔마다 다 이제 세포들이 다른 거예요. 가운데 저렇게 노랗게 되어 있는 게 이제 신경세포입니다. 뉴런이라고 하죠. 나머지 세포들은 여러 가지 기능을 이제 신경세포가 효과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세포예요. 그게 일조개가 있다는 겁니다. 접합부의 기능이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신경세포와 다음 신경세포에 그 정보가 전달되는 이런 체계죠. 그죠? 저렇게 복잡한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격이 있습니다. 그걸 클래프트라고 그러죠. 접합부라고 그러죠. 거기에서 이제 자극이 오면 신경 전달 물질이 다음 세포로 전달되는 이런 과정인데 결국 이 접합부의 기능에 의해서 뇌 전체의 기능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의 뉴런 내에 소포 조그마한 주머니 같은 게 1개 내지 10개가 있는데 한 소포 내에 약 10,000개 정도의 신경전달 물질이 있는 걸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개면은 거의 10만 개죠. 그죠? 전달 속도는 신경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0.5에서 120m 1초에 두꺼울수록 출색이 전달 속도가 빠르고 저 연접부는 자극이 되면 그 후의 세포가 흥분이 될 수도 있고 억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조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3가지 기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접합부의 농도를 나타내는 건데요. 제일 좌측에 있는 게 처음 태어났을 때입니다. 처음 태어났을 때는 시냅스 그 신경 네트워크의 밀도가 아주 떨어지죠. 그 다음에 좀 지나면은 한 6세 정도 되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굉장히 복잡해졌죠. 3번째가 이제 리모델이 일어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부분은 없어지고 이런 발달 단계를 밟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렇게 엉성한 상태에 있다가 네트워크가 엄청나게 많이 생기죠. 그 많이 생길 때는 실제로 필요한 양보다 훨씬 더 많은 거의 2배 이상을 만들어냅니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효과적인 시스템이죠. 그죠? 왜냐하면 네트워크가 만들어질 때 처음에 막 급하게 만들다 보면 잘못 만들어지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부분만 만들면은 잘못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기능의 장애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이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런 그 네트워크가 살아남고 하지 않는 건 죽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3번째 리모델이 일어납니다. 쓸데없는 네트워크 있으면 또 기능을 해야 될 세포들이 장애를 받잖아요. 그죠? 방해를 받게 되니까 쓸데없는 부분은 이런 과정을 밟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냅스 가소성이라고 있는 게 이게 이제 전달되는 정도가 얼마나 유연하게 대처를 하느냐 이런 겁니다. 단기 강화 과정이라고 하는 건 자극이 들어가면 새로운 네트워크 시냅스가 계속 형성되는 과정이죠. 안 쓰는 경우에는 시냅스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자극이 올 때 그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시냅스는 살아남고 반응하지 않는 시냅스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억과 학습에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소성이라는 게 이게 이제 어릴수록 그 가소성이 크죠.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드는 능력이 뛰어나고 어른이 될수록 점차 줄어듭니다. 근데 이제 성인에서도 물론 가소성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 택시 운전수나 음악가나 타이피스트 일정한 그런 일을 계속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맡아 있는 뇌의 부위가 일반인보다는 크다는 거죠. 그죠? 배마, 운동피질, 청각피질 이런 게요. 그러니까 새로운 그 뉴로널 네트워크가 어른인 경우에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어린아이보다는 생기는 그런 그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 신경세포의 가소성이라는 게 좌측에서 우측으로 가는 게 가소성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새로운 네트워크가 생긴다는 거죠. 그죠? 그 생기는 능력이 어릴수록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 뇌가 한참 발달을 하는 시기에 적절한 자극이 가해져야지 이 가소성의 기능이 제대로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또 이제 중요한 개념 하나가 이 창발성 개념입니다. 이 창발성 개념은 밖에서 자극이 들어올 때 새로운 네트워크가 생기는데 그 네트워크는 그 전에 있던 기능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어떤 기능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는 게 새로운 네트워크에 의해서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재성이라든지 뭐 영재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런 그 네트워크가 얼마나 창의력을 갖느냐,
여기에 따라서 영재성이냐 아니냐 하는 게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누구에게서 이런 그 네트워크가 생기면서 창의성이 발휘될 건가 안 될까 하는 건 그건 모르는 거죠. 그죠?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자극이 가해져서 새로운 네트워크가 생겼을 때 창의성의 개념이, 이 창발성 개념이 이게 작동을 해서 창의성이 발달이 되면 나타나면 이게 영재가 되고 천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천재냐 영재냐 수재냐 이렇게 가지고 아주 거창하게 붙여놨지만 그게 황당한 얘기가 아니고 누구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500억 내지 1000억 개의 뉴런과 1조 개의 그 세포들은 누구에게나 양적인 면에서는 비슷하게 갖고 있다는 거죠. 양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그 세포들이 기능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 기능을 좋게 만들면은 될 수 있다는 이런 개념입니다. 전두엽이 중요하죠. 뇌 여러 기능 중에서도 그렇죠. 부위 중에서도 주의력, 집중력, 창의력, 상상력 이게 이제 주로 그 부위에서 일어나니까 그리고 아동의 뇌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가소성이 훨씬 크니까 어렸을 때부터 적절한 자극이 가해지면 저 발달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창의력, 상상력 이런 게 발달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신문이 주는 많은 정보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전번 시간에는 제가 독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신문의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쪽 부분이 전두엽 부분이죠. 두정엽, 부두엽 여러 나누어지는데 각 부위에 따라서 기능들이 또 조금씩 다르죠. 근데 이제 그런 지적인 능력과 이런 거 관련되는 건 전두엽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겁니다. 안쪽에서 본 겁니다. 변형계가 있고 전두엽이 있고 변형계는 이제 주로 감정을 통제하는 부위죠. 그죠? 감정, 전두엽은 지적인 기능, 이성 이렇게 관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모든 그런 그 뛰어난 능력이 관계에서 어떤 생각을 갖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인간이라는 자체가 또 사람 관계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뭐 나하고 타인하고의 관계, 자연하고의 관계, 우주 신하고의 관계 이런 관계에서 얼마나 뛰어난 기능을 하느냐 이런 문제니까 이런 그 정보를 신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 경험이죠.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주로 뭐 모든 걸 다 얘기해 드릴 수는 없고 앞으로 말씀드릴 시간을 제가 가지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이제 2021년 기준 정보. 제가 2021년을 한 건 2022년은 자료가 다 돼 있는데 이제 그건 다시 제가 또 정리를 좀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2021년 뭐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보들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걸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신문의 역사도 보면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세계 최초의 신문이 독일 라이프치히 지역에서 발간된 겁니다. 1660년이죠. 라이프치히거 짜이퉁지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라이프치히라는 저 도시가 이 출판업이 엄청나게 발달된 도시, 역사적으로 아마 가장 발달된 지역입니다. 옛날에 모든 그 서적들, 음악가들의 그런 악보들 이런 게 라이프치히에 다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문도 아마 제일 처음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몇 년도 했는데 우리나라에 일간 신문이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 조보라는 이름의 신문인데 이게 여태까지는 실록에만 나왔어요. 실록에만 조보라는 신문이 있었고 이게 이제 나중에 뭐 폐간이 됐다 이런 기억이 나오는데 실제 신문이 발견되질 않았거든요. 근데 2017년도에 어느 스님이 한 분 그 신문을 몇 개 발견을 했더라고요. 해가지고 보고가 됐는데 만약에 저게 이제 확인이 되면 세계 최초의 신문도 저 신문이 됩니다. 저게 1577년이었으니까요. 역사적 기록으로 보면. 저 신문이 승정원에서 처리한 일을 매일 아침 신문을 만들어가지고 신하들이 보도록 하는 신문이었고 1577년부터는 저게 그냥 국내에서만 본 게 아니고 민간업자들에게도 이렇게 배분을 해가지고 보도록 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헌부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활판으로 인쇄를 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신문 역할을 한 것이죠. 근데 아마 저 신문 내용에 아마 그 왕실에 대한 내용도 많이 들어가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뭐 또 왕이 그 경연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내용까지도 다 실었던가 봐요. 그 당시에도 이 백성들이 임금이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임금이 공부를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데서 대해서는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선조가 그걸 보고는 국가 기밀도 유출하고 이런 내려가지고 폐간을 시켜버린 이런 내용이 실록에 있었는데 실제 신문이 발견이 돼가지고 확인만 되면 제일 그죠 세계에서 오래된 신문에 이런 기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건 이제 이만큼 신문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정보들인데 제가 이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를 제가 보고 있는 신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신문을 보게 된 건 뭐 간단합니다. 제 부모님들이 이 두 가지를 보셨어요. 어머니는 조선일보 아주 거의 매니아셨고 아버님은 중앙일보를 보셨어요. 이 두 분이 이제 신문을 어려서부터 보니까 이제 우리가 선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문을 보게 되고 계속 보게 되니까 이제 그 두 가지만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어른들께서 항상 신문을 보면 메모를 하셨어요. 근데 그 신문에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정보가 많고. 그러니까 이제 이해 못 하시는 단어 이런 건 기록을 하셨다가 제가 가면 저한테 여쭤보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요즘 신문들이 좀 친절해져 가지고 새로운 단어나 이런 게 나오면 설명을 해줘요. 설명을 따로 하는데 옛날에는 그런 설명도 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르시면 뭐 물어보고 뭐 책도 이제 도서도 신간 도서에 대한 걸 해가지고 책 이름을 적어 놓고는 주문을 하시고 뭐 이러셨으니까 하면 이제 저도 대답 못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신문을 보면서 제가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가서 인사를 드렸는데 가면은 제가 신문을 보고 오늘은 뭘 기록을 하셨겠다 하는 걸 제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저도 이제 노트를 만들어 가지고 기록을 하고 이런 게 오랜 습관이 돼 가지고 요즘도 지금 신문을 보면 제가 이제 계속 기록을 하는 이런 습관도 돼 있고 이제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문을 보면 아주 정치적인 내용을 보면 아주 그냥 뭐 환멸이잖아요. 그죠? 좋은 소식은 하나도 없고 거의 뭐 100% 좋지 않은 소식만 이렇게 실리는데 이 신문 보면 상당히 우울해요. 신문 보면 아주 우울하죠. 정치면만 보면. 근데 이제 우리가 계속 살면서 그렇게 우울하게 지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과거에 기록하던 이런 면도 있고 제가 택한 방법은 우리나라에서 긍정적인 게 뭐가 있느냐. 우리 국민들의 긍정적인, 정치인들은 엉망진창이지만 국민들은 긍정적인 면이 뭐가 있느냐. 그 역사적으로 보면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그걸 앞장서서 극복한 건 정치인들이 아니었어요. 항상 국민들이었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의 긍정적인 면을 보고 제가 사회에 적응하는 방법이기도 했죠. 그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제가 2017년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적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1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제별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나라를 사랑하고 국가를 위하는 거. 이것도 제가 이렇게 택한 이유는 우리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전혀 없으니까 우리 국민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기록을 제가 한 건데 1919년 2월 8일에 보면은 도쿄 유학생들이 독립선언을 한 기록이 있어요. 이 3.1 운동은 1919년 3월 1일이잖아요. 근데 그 한 달 좀 전에 도쿄 유학생들이 독립선언을 한 게 있습니다. 도쿄 조선 기독교 청년회관에 200여 명의 유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그때만 해도 이광수가 아직 그 변절하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독립선언서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일제히 조선 식민하는 강제성을 띈다. 독립을 원한다. 민족 자결주의를 우리 조선에도 적용하라. 이런 그 독립선언을 했더라고요. 잡혀 들어갔죠. 물론 경찰하고 난투를 벌리고 잡혀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일부는 나와가지고 3.1 운동에 참여를 하고. 그러니까 3.1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그 일본의 그 중심가에서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죠? 그 본토의 도쿄에서 이런 운동을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3.1절 이렇게 되면 유관순 열사에 대한 이런 기록들이 계속 나오죠. 그죠? 근데 보면은 혼자가 아니에요. 유관순 열사가 그 가족들이 전부 유공자들이에요. 아버지, 어머니도 천안에서 돌아가셨더라고요. 숙부, 오빠, 그 다음에 올케, 이 뭐 전 가족들이 다 독립운동을 하고
광복군에서 운동을 했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전체가 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면 매년 보면 조금씩 다른 기록들이 나와요. 또 이제 안중근 의사 2월 14일 사형 선고가 된 날이거든요. 근데 이제 2021년에 보니까 2월 14일이 발렌타인데이잖아요. 그죠? 발렌타인데이라고 난리를 치는데 꼭 그렇게 하지 말고 이날이 안중근 의사께서 사형 선고가 내려진 날이에요. 그리고 한 달 후 3월 26일 날 처형을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같이 좀 생각을 하자 이거죠. 그 외국의 그 발렌타인데이 이런 거 가지고 난리도 치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지내보자. 이런 이제 기사들이 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때가 되면은 독립운동가 최재형, 이분도 사실은 저는 잘 모르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신문을 보니까 때가 되면 이렇게 나와요. 그 기념비 제막식 같은 게 있더라고요. 러시아, 우스리스크에서.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보니까 뭐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던 분이에요. 원래 노비 출신이었는데 군납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뭐 재벌이 됐습니다. 재벌이 됐는데 모든 돈을 다 독립운동에 다 하고 나중에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근데 보니까 안중근 의사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내가지고 같이 그 안중근 의사가 국내 진공작전을 펼 때 같이 펼치기도 하고 안중근 의사에게 총을 그 이토 히로부미를 쏜 총을 구해준 사람이고요. 또 그 집에서 연습을 시켜줬어요. 저격 연습을. 그랬던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죠.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될 분이고 그 기념비 제막식 같은 게 있어가지고 행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도 그 가족을 보면 뭐 전 가족들이에요. 어머니, 부인, 동생들. 지금 아마 그 유골을 찾고 어디 뭐 무덤이 어떻게 되는지 못 찾는가 봐요. 항상 이제 우리가 신문에 나는 건 안중근 의사 유해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한때는 북한하고도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찾으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결국 못 찾았잖아요. 아직까지도 하얼빈 그 20대 김올배라는 분이 계속 지금 그 노력을 하고 있는가 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빨리 유언대로 해방이 되면 조국으로 모셔와야 되는데 못하고 있고 뿐 아니라 다른 가족들도 전혀 지금 그 유해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작곡까지 하셨더라고요. 안중근 옥중화가 있는데 작곡을 하셔가지고 작곡을 또 그 음악학자가 한 분이 그 악보를 발굴해가지고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2015년에 발표했습니다. 또 이게 뭐 옛날 그 전투 그죠? 그 봉동 전투 유명한 전투죠. 홍범도 장군 그 외국에 묻혀 있다가 78년 만에 유해를 모시고 와서 지금 우리나라 독립유공자 제3묘역에 열려 있죠, 그죠? 그래서 가능하면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은 모셔다가 우리가 이제 모셔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죠? 또 그 윤봉길 의사께서 순국하신 날이 12월 19일인데 이렇게 때가 되면 또 윤봉길 의사에 대한 그 기록들이 많이 납니다. 나가지고 그 당시 외국에서 반응은 어땠고 뭐 이런 내용들 처형당한 장 저렇게 처형을 하고 나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죠? 딱 총 맞은 자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나자와에서 중국에서 이걸 하셨는데 가나자와라는 데로 가서 거기서 촬영을 시킵니다. 그 윤봉길 의사한테 그 요시노라 대장이라는 사람이 사망을 했는데 그 사람이 사단장을 하던 지역이에요. 그래가지고 죽었지만 원수를 갚는다 뭐 이런 개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다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그 행사들은 외국에서도 많이 합니다. 6.25 전쟁에 희생된 미군이 36,591명에서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미군이 제일 많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군이 죽고, 세 번째가 터키군이더라고요. 요즘 이제 지진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터키가 세 번째로 많은 병사들이 죽었더라고요. 물론 한 750명쯤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지금도 세월이 지났지만 기념비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망한 병사들 3만 몇천 명의 이름을 다 기록한 기념비를 만들었고 거기에 같이 공동으로 참여를 하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매년 11월 11일 11시가 되면 전 세계에서 턴투어드 부산으로 향해가지고 묵념을 올리는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엔 기념공원은 전 세계에서 부산에 있는 게 유일한가 봐요. 그래가지고 2007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11월 11일이 1차 대전 종전일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죽었던 그 유엔군들을 위해서 추도하는 묵념을 올리는 행사가 있습니다. 11월 11일 11시. 그러니까 그날은 부산에서 꽤 이제 큰 행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11월 17일 순국 선열의 날. 을사늑약이 체결된 날이 1905년 11월 17일인데 이 날을 기념해가지고 이제 순국 선열의 날로 정했습니다. 많은 애국지사들이 순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순국 선열의 날로 정했어요. 순국 선열과 애국지사는 순국 선열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순국하신 분들이고 애국지사는 살아서 광복을 맞이한 분들입니다. 이 좀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의사와 열사가 있는데 의사는 무력적인 행동을 통해서 거사를 실행한 분들이고 열사는 비무장으로 싸움, 자결을 한다거나 피살되거나 그죠? 이런 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의 개념 같은 것도 사실 이런 것도 신문을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개념들이죠. 그죠? 백선엽 장군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뭐 행사하는 거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졌지만 전번 정부 때는 별로 뭐 그렇게 행사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민간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행사를 하고 한 이런 건데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잘 모셔야 할 뿐이죠. 그죠? 수호의 날. 매년 3월 넷째 주 금요일. 그래가지고 연평해전, 뭐 천안함해전, 연평도 도발해가지고 한 55명이 희생이 됐는데 2010년 3월 26일 금요일날 발생한 그게 이제 제일 사망자 수가 많았던 것 같아요. 천안 피격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 전후해가지고 수호의 날로 이렇게 기리고 있습니다. 또 이제 간혹 이제 이런 외국의 그런 그 지도자들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존 F 케네디 암살당했 1961년에 암살당했는데 이 기록을 보면 그 신체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2차 대전이 터졌을 때 갈 수가 없었어요. 신체 검사에서 떨어졌습니다. 근데 실제로 케네디 아버지가 굉장히 반전론자였거든요. 근데 국가가 딱 결정을 하니까 장남은 내보냈습니다. 공군으로 내보냈는데 결국 장남은 전사를 하고 둘째 아들이 케네디였는데 여러 가지 척추에도 문제가 있고 이래서 입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고 싶어가지고 아버지한테 청탁을 해서 뭐 서류를 조작해가지고 입대를 했습니다. 입대를 해가지고 하자마자 실종이 돼가지고 6개월 후에 구출이 되는 이런 게 있었죠. 그죠? 그래서 표현을 병력 비리를 저지르면서까지 입대를 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죠? 많이 비교가 되죠. 그죠? 많이 비교가 되죠. 미국에서는 그 주의회에서도 이제는 유관순 열사에 대한 독립기념을 기리는 그런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하고 뉴욕주 의회에서도 매년 3월 1일을 유관순의 날로 이렇게 해서 유관순 열사의 그런 운동이 이제는 세계적인 인권운동으로 이렇게 격상이 되는 이런 과정을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굉장히 줄여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런 식으로 저 자료를 모아보면 뭐 몇 년 모으면 아마 책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기부, 더불어 사는 삶 이런 거죠. 이 기록을 보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는데 기부금이 늘어나고 있어요. 2019년, 제가 이제 2021년 자료니까 2020년 자료죠. 그죠? 2019년도에 6,541억이었는데 8,462억으로 늘어났어요. 엄청나게 늘었죠. 그죠? 개인 기부금도 늘어나고 법인 기부금도 늘어나고 얼마나 여러 가지 힘들었는데 기부금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착한 백성들이죠. 그죠? 또 개인적으로 봐도 아마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잘 아는 배우입니다. 아래 사진이 이제 우리가 즐겨 볼 영화에 나오던 장면이 우리가 지금 모습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 참전용사 기념비를 만드는데 2만 달러를 기부를 했더라고요. 생명부시의 대한민국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젊은 군인들이 목숨을 바친 것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 이래가지고 기부를 하셨더라고요. 그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또 이 김달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가명이에요. 부안 지역에서 2016년부터 계속 익명으로 억대씩 기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다른 지역까지 이게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 경상도 지역에서도 계속 김달봉이라는 이런 사람으로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가명이니까 기부를 하는 사람들이 익명으로 같은 이름을 쓰면서 김달봉 씨가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죠? 한 사람이 이렇게 쓰니까 딴 데에서도 자기 이름을 숨기고 김달봉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전주의 얼굴 없는 천사 22년째 선행을 하고 있는 매년 저 사람은 신문에 납니다. 계속 엄청난 절대로 나타나지 않고 아직도 자기 이름 안 밝히고 하고 있습니다. 구리스에서도 노인들께서 이렇게 폐지판 돈으로 기부를 하고 할머니 전쟁 고아로 자란 할머니께서 평생 모은 돈 8억 5천을 대학에 기증을 하고 제주도에서 거의 뭐 70년 가깝게 그 물질을 하다가 모은 돈 1억 원을 없는 사람들 그죠? 노인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다 기능을 합니다. 기부를 합니다. 물론 이제 돈 많이 가지신 분들도 손창근이라는 분이 미술품 소장가인데 뭐 자기가 갖고 있던 걸 다 도네이션을 했죠. 그리고 밑에 저게 세안도인데 추사 김정희 세안도인데 저건 참 아까웠던가 봐요. 끝까지 저거 하나는 자기가 갖고 있고 싶었다 이랬는데 마지막 결정을 세안도까지 도네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소유가 돼가지고 국민의 자산이 됐습니다. 박한길이라는 분도 $10,000,000를 국제 어린이 양육기관인 컴패션 센터에 기부를 했는데 우리나라 옛날 고아들이 이 기구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가 봐요. 옛날에 그랬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도네이션 해야 된다 이런 자세로 해서 그죠? 수혜국에서 후원국이 되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이제 연말에 가면은 그 LG 의인상이라고 LG에서 의인들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상을 주는 게 있습니다. 예식장을 하면서 14,000명에게 무료로 예식장을 해온 그런 백낙삼 그 할머니 할아버지 89세예요, 그죠? 이렇게 하고 박화자 씨 폐품 모아가지고 기부를 하고 또 운전자 없이 내리막으로 질주하는 차량이 거꾸로 내려온 차량이 있었는데 사고 날 것 같으니까 자기 차로 막아가지고 사고를 예방한 이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의상을 주는 이런 시스템이 매년 연말 되면 꼭 몇 사람씩 이렇게 납니다. 그죠? 이런 거 보면은 아주 어려운 사람으로부터 돈을 많이 가진 사람, 물론 기업에서 기부한 건 제가 다 뺐습니다만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층에 걸쳐가지고 없는 사람, 있는 사람들 다 이렇게 도네이션 하는 이런 분위기가 사회에 팽배해 있다. 이제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신문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지식적인 것도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코로나가 생기고 이러면 이제 새로운 단어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 재난 극복인데 이 코로나 때도 굉장히 우리가 극복을 잘한 걸로 외국서의 평가가 그렇습니다. 이 제스터라는 게 재난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원뜻은 에스트로가 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디스는 없다. 별이 없는 상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주 캄캄한 암흑 같은 상태라는 게 이제 원어원인데 재난으로 그렇게 쓰죠. 그죠? 근데 이제 이런 상태에서도 마스크 대란 속에서도 굉장히 현명하게 대처를 했고 그렇게 이제 정부가 정책을 잘못해가지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도 별 불평 안 하고 몇 시간씩 서서 줄을 서서 하고 그죠. 사재기 이런 것도 없고 특히 외국 신문에서 제가 요거는 이제 2021년도가 아니라서 인용을 안 했는데 초기에 대구 지역이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죠? 대구 지역이 굉장히 좀 힘들었는데 외국 기자들이 들어가서 다 이게 기사를 썼더라고요. 근데 전혀 혼란스럽지 않았다는 거죠. 외국 같았으면은 그냥 폭동도 일어나고 다 강도 이런 짓이 다 일어날 텐데 조용하게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죠? 정부가 결정을 하면 그대로 다 들어서는 이런 겁니다. 사회적 격리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사회적 격리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데피니션이 정의가 딱 내려져 있어요. 에드워드 홀이라는 문화인류학자가 나눈 겁니다. 긴밀한 거리, 개인적 거리, 사회적 거리, 공적 거리예요. 그래서 이제 대개 한 50cm 이내에 긴밀한 거리고 한 50cm부터 한 1m 한 20cm까지가 개인적인 거리, 서로 손이 닿고 만질 수 있는 거리. 그러니까 소셜 디스턴스는 1m 20부터 3m, 3.7m까지예요. 노력하지 않으면 소리가 안 들리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막연한 사회적 거리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공적인 거리는 이제 강연할 수 있는 이런 거리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어디서 이런 정보를 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신문을 보면 이런 걸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한 사회적 격리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거리가 딱 정해져 있는 거리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생긴 단어들이 많잖아요. 그죠? 코로나, 아포칼립스, 그죠? 요한계시록을 아포칼립스라고 하는데 그 내용에 따라 가지고 인류의 종말 이런 뜻으로 쓰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종말이 올지도 모른다 이런 뜻이죠. 그죠? 코로나 겟돈, 코로나 플러스 아마겟돈.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격변이 생긴다 이런 거죠. 코비디오트, 코비드하고 이디오트가 천치 바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일정하게 코로나 때는 어떻게 개인 위생을 하고 여러 가지 지침이 나오는데 그런 걸 하나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코비디오트라는 말을 쓰죠. 코로나 베이비, 집에 같이 있으면서 이제 아이를 만들 수도 있고 또 코비디보스, 너무 또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싸워가지고 이혼도 많이 하게 되고 코비디보스라고 코로나케이션, 코로나 플러스 베이케이션, 코로나로 인해서 방학을 하게 되는 코로나 블루, 우울증 생기는 이런 경우들이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외국 사전에서도 저런 단어들이 새로 실리는 거예요. 있었을 것 같은데 새로 실린 단어인가 봐요. self-isolate, physical distance, contact tracing, community 뭐 이런 단어들. 들어보면은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그전에는 없었던가 봐요. 새로 등록된 단어들입니다. 집단 면역 이런 거죠. 그죠? 그리고 슈퍼 스프레더, 슈퍼 전파자, 그리고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슈퍼 스프레딩 이벤트, 이게 이제 사람보다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죠? 그 사람을 너무 지적하는 게 되니까 그냥 슈퍼 스프레딩 이벤트라고 하는 게 더 중립적인 표현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스 때, 2003년도에 슈퍼 전파자라는 걸 한 명이 최소한 8명, 8명의 전파를 했을 때 전염을 했을 때 슈퍼 전파자를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또 막연한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정의가 딱 내려져 있는 겁니다. 셀프 쿼런틴, 자가격리 이런 겁니다. 옥스포드에도 새로운 단어들이 각 사전에 따라서 자기들의 어떤 판단 기준에 의해서 새로운 단어들을 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션트 제로 그러면 처음 감염자죠. 인덱스 페이션트라고 그러면은 일정한 집단에서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예요. 인덱스 케이스라고 그러면은 처음 감염된 케이스예요. 그죠? 이것도 사실은 신문을 보지 않으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막연한데 좀 꼼꼼하게 보면 정확한 정의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우리나라 말도 뭐 많이 생겼잖아요. 집 곡적 집에 있고 확진자, 외출 자제로 살이 확 찐 사람, 금스크, 금값 마스크, 상상 코로나. 그죠? 막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실제 코로나가 아닌데 코로나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는 이 시국 여행, 이런 시국의 여행을 가나 집에서 직접 관람하는 이런 거죠. 스포츠, 영화 이런 걸 가지 않고 그죠? 이런 내용들. 웹이나 재택, 홈트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내용들을 신문을 통하지 않고는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앵그리, 코로나 블루에서 또 코로나 앵그리까지 아주 화가 나는 것까지 나가는 이런 단어도 생긴 겁니다. 코로나와 관련된 단어도 막 생겨나니까 일단 그래도 우리가 이런 데 적응을 하려고 그러면은 새로 생겨난 거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내용을 아는 게 물론 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알겠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늘 이제 신문에서 이렇게 얻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영어 새로운 단어들이죠. 한영어라는 새로운 언어가 이런 개념이 발생을 했는데 이건 이제 뭐 우리 K-팝이나 K-칼처 그죠? 이것 때문에 생긴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예를 들면 저런 겁니다. I 진짜 want to make Korean 친구. 영어를 쓰면서 다음에 우리나라 말을 집어넣는 거예요. 진짜는 진짜로 집어넣고 친구는 친구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 친구가 영어가 프렌드가 이제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걸 이제 한영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게 실제로 옥스포드 사전에 등록이 되는가 봐요. 콩글리시. 이 단어가 이제 영어를 쓰지만 우리나라식으로 쓰는 거. 예를 들어 파이팅 같은 게 저게 이제 우리는 뭐 힘내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원 파이팅은 그런 뜻이 없는 거예요. 영어지만 그 영어를 우리나라식으로 쓰면은 그것도 따로 옥스포드 사전에 올리는 거예요. 치열합, 그죠? 힘내라, 열심히 하자. 이럴 때 파이팅 하는데 실제 영어 파이팅은 그런 뜻이 없는 거예요. 한류, 한복, 뭐 잡채, 음식 이름, K-드라마 이런 것들이 지금 이게 우리 문화의 힘이죠. 그죠? 나라가 힘이 세지고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우리나라 말이 그대로 영어가 되는,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이게 등재가 되는 이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죠? 특히 내로남불 아주 유명한 단어가 돼버렸죠. 그죠? 그래서 뉴욕 타임즈지가 내로남불을 영어로 번역하면 더블 스탠다드죠. 이중잣대. 내가 하면 괜찮고 네가 하면 안 되고. 근데 이제 이중잣대로 이래가지고는 내로남불을 정확하게 표현 못 한다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 내로남불은 내로남불이라고 해야 그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아주 한국 고유한 그런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로남불, 영어로 그냥 내로남불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죠? 근데 참 재밌었던 건 선거 때 내로남불이라고 막 하니까 선관위가 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 특정 정당을 연산시킨다 이거죠. 코미디죠, 코미디. 도와주려고 그런 건지 물 먹이려고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내로남불은 내로남불이에요. 내로남불이 그대로 영어가 된 겁니다. 그죠?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멍 때리기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저 개념도 굉장히 재밌었던가 봐요. 히팅 멍 이렇게 합니다. 멍이라는 말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고 조용한 카페에서 힐링을 할 때도 쓰는 개념이기도 하고 일종의 명상이다. 이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이 단어를 그 개념을 저 사람 옛날 같으면 이런 일 했겠습니까? 그죠? 뭐 그냥 지나갔겠죠. 근데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을 외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엄청 나라가 큰 거죠. 그죠? 문화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나라가 크고 있는 겁니다. 그죠?